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행복하여라.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 그러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는 불행에 빠진다. 잠언 2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뉴질랜드 이민법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해마루의 이창민 변호사와 함께 변경되는 이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창민 변호사님 본인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2001년도에 뉴질랜드에 어학연수를 하러 왔고요. 그 다음에 남섬 캔터버리에 있는 링컨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서요. 상대 물리학과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해운 회사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법대는 2010년에 들어가서 2013년에 졸업하고 변호사 연수 과정 거치고 변호사로서 근무한 지는 지금 7년 차입니다. 예, 현재 그 법무법인 해마루에 계신데요. 해마루는 어떤 법률 사무소일까요? 현재 저희는 총 3분의 한국 변호사하고 그리고 1분의 중국 변호사 이렇게 총 4명의 변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글렌필드에서 타카푸나 쪽으로 이사를 갔고요. 주로 하고 있는 업무 분야는 부동산, 비즈니스, 이민, 신탁, 가정법, 고용법 등이 있습니다. 워크 비자는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가장 긴밀하게 다가올 텐데요. 워크 비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현재 실행 중의 워크 비자 중에서 총 6개의 워크 비자, Essential Skills, Approval in Principle, Work to Residence 중에서 Accredited Employer Talent 비자, 그리고 Long Term Skills Shortage 비자, Silver Fund Job Search, Silver Fund Practical Experience 이렇게 6개의 비자가 하나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네. 그중 한국 교민분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관련이 있는 Essential Skills 일반 취업 비자, 그 다음에 고용주 탤런트 비자, 그리고 장기 부족 직업군 비자를 포함한 총 6개의 워크 비자를 폐지를 하고요. 고용주가 지원을 하는 Employer Assisted Work 비자, 1개의 워크 비자로 통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에 대한 규정을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통합 워크 비자가 실행이 될 시점은 2021년 초반으로 보고 있어요. 이 새로운 캐테고리의 이름, Employer Assisted Work 비자, 즉 고용주가 서포트를 하는 워크 비자, 이 이름에서도 아실 수가 있듯이 워크 비자 진행에 있어서 고용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지금과는 틀리게 워크 비자 신청자의 개인 자격을 먼저 보고 그 신청자의 잡 오퍼, 그 다음 고용주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워크 비자 신청 자체를 하기 전에 이민성에 이미 인증된, 즉 인증 과정을 통한 Accredited Employer, 즉 이민성에서 인증한 고용주만이 워크 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워크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워크 비자 신청에 있어서 고용주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뜻은 아무래도 한국 교민분들께서 운영하시는 소규모 비즈니스에서 워크 비자 지원이 좀 더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변경되기 전인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워크 비자는 어떤 것일까요? 현재 워크 비자는 새 규정이 실행되는 2021년 전까지 적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새로운 이민법이 적용이 되기 전에는 올 한 해 동안에는 적용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내년 워크 비자가 통합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서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고요. 보통 제 경험상 실질적인 도입과 실행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지연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초 비자 만기가 다가와서 새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올해 중에 비자를 현재 규정에서 연장해 놓는 것이 더 계획적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반 배우자, 자녀분들이 계신 워크비자 홀더분들께서는 이번 이민법 변경에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리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재 적용되고 있는 워크비자 신청에 있어서 그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워크비자 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적으로는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워크비자 신청자의 기본 자격 조건, 학력, 경력에 관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자신의 학력,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신청자 자신이 받은 잡 오퍼에 관련해서
어떤 잡인지, 무슨 포지션인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자신의 학력과 경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잡 오퍼를 주는 고용주의 안정성, 비즈니스의 규모, 그리고 얼마나 되었는지, 매출의 규모, 재정들을 고려해서 신청자 및 다른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고용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보시듯이 워크비자 신청 기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워크비자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은 신청자의 개인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즉 워크비자 신청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오퍼를 받은 지원자의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그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고용주인지, 이렇게 신청자 자격을 먼저 따졌습니다. 이렇다 보니까는 문제가 있는 고용주 또는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 고용주의 상태를 워크비자 신청을 진행하다 보면서 중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특히 고용주의 상태, 이민성에서 가지고 있는 고용주의 지난 이민법, 노동법 준수 관련 기록들을 직원들의 워크비자 신청 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습니다. 즉 워크비자 신청을 해봐야지만 이 고용주가 서포트가 가능한지, 이민성 내부 기록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었고, 또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고용주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워크비자 서포트가 가능하지 않은 업장에서 워크비자 지원을 하는 지원자가 꽤 많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민성에서 워크비자 신청권 접수도 또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업무 프로세스에도 종종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세스 및 고용주의 악용 착취를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번 워크비자 시스템을 바꾼다는 이유인데요. 일단 그 취지만큼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신청자의 개인 자격 조건, 잡 오퍼, 그리고 고용주,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순서가 있었는데요. 개인자의 신청 자격 조건은 그 사람의 학력, 전문대 또는 이제 대학교 졸업, 한국이나 또는 다른 해외 또는 국내 뉴질랜드에서 최종 졸업한 학력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는 지금까지 일해와서 일에 대한 경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학력, 경력이 오퍼를 받은 직업과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연관이 된다면 그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최소의 학력 또는 경력에 부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군, 그리고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 경력 경우 엔제스코, 즉 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즉 호주 통계청에서 분류를 해놓은 호주, 뉴질랜드 직업군 기본 분류표를 보시고 각 직업이 어떤 학력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신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관련이 있으신 요리사, 셰프 또는 조리사, 쿡, 이 경우에는요, 최소 디플로마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나 또는 최소 3년의 이상의 관련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레벨을 요구하는 다른 직업으로는 오피스 매니저,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있으시고요. 예를 들자면 세일즈 앤 마케팅 매니저 경우는 배철러 학사 또는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요구가 됩니다. IT 쪽 분야는 그 IT 직군 속에서도 여러 직업이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으신 잡 오퍼, 하고 계신 IT 업무가 어느 직업에 속하는지 변호사 또는 이민 법무사와 상담을 받으셔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직업의 레벨인데요. 이민성에서는 엔제스코에서 정한 직업의 레벨에 따라 그 요구하는 학력, 경력 수준을 정해 놓았고, 또 그 레벨에 따라 요구하는 최소 연봉 시급에 따라 higher, mid, lower skilled employment, 즉 자신의 직업 레벨과 받는 급여에 따라 자신의 직업이 higher skilled employment냐, mid냐, lower냐를 정하고 이에 따라 몇 년의 워크 비자가 주어지느냐를 결정을 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기준, 예를 들어서 주당 40시간 기준 연봉 79,560불, 즉 시간당 38.25를 받으시면요, 엔제스코 레벨에 상관없이 higher skilled employment로 구분이 되어서 한 번에 5년의 워크 비자를 받고 가족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족 초청이란 동반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배우자에게는 오픈 워크 비자를, 자녀에게는 국내 학생 비자를 서포트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자신의 직업이 엔제스코 레벨 1, 2, 3 안에 속해 있고 시간당 21.68, 즉
주당 40시간 기준일 때 연봉 45,094불에 속한다면 3년의 워크비자가 주어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동반 가족분들에게 비자 서포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엔제스코 레벨 4-5의 낮은 레벨에 속한 직업인데요. 직업이 이 안에 속하면 아무리 연봉이나 시급이 높다 할지라도 시간당 38.25불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로어 스킬드 임플로이먼트에 속해서 비자 기간도 1년씩 최장 3년밖에 나오지 않고 가족분들의 비자 서포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분들께서 많은 관련이 있는 분야는 헬스케어 분야가 있었는데요. 직업의 레벨이 낮으면 가족분들과 각 개인이 알아서 각자 독립적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결국 가족들 간에 이별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유감스럽고 많은 여론들의 차가운 비판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지난 11월 초 호주 통계청에서 44개의 낮은 레벨에 속했던 직업들을 엔제스코 레벨 3로 승격시키는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44개의 직업을 보면 그동안 많은 한인 분들께서 속하시는 직업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직업들은 차일드 케어 워커, 티처스 에이드, 뷰티 세라피스트, 투어 가이드, 트래블 컨설턴트, 그 다음에 이제 북키퍼, 뱅크 워커, 리프트 오퍼레이터, 퍼스널 케어 어시스턴트, and import and export 클럭이 있었습니다. 이 직업들은 그동안 레벨 4에 속해서 워크 비자도 1년씩 밖에 나오지 않았었고요. 비자가 나온다 해도 무엇보다 동반 가족 비자 서포트가 불가능했고 영주권도 신청을 할 수 없는 직업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레벨 3로서 한 번에 3년 워크 비자 기간이 가능해졌고요. 동반 가족 분들에게도 비자 서포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직업에 속하시는 분들은 워크 비자라도 최소 받으시게 되는 시급이 2월 24일 기준에서는 25불 50, 주당 40시간 기준 연봉 53,040이 나오는데요. 그 금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유치원 보조 교사, 뷰티 세라피스트, 투어 가이드, 북키퍼, 은행 직원, 헬스케어, 수출입 사무 직원으로 일을 하셔도 워크 비자가 이전에는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무엇보다 시급이 37.50이 되어야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어서 실질적으로 영주권 지원이 불가능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주권의 길이 어느 정도 열리게 되었으니 변호사 또는 이민 법무사와 하루빨리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워크비자만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직업들을 포함해 총 44개의 직업이 레벨 3로 승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인 변화로는 작년 9월 이민성 발표에 의하면 올해 2020년 중순부터는 레벨이 낮더라도 동반 가족 비자 서포트가 가능해집니다. 즉, 급여가 조금 낮아도 배우자에게는 비지터 비자를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미만 자녀에게는 도메스틱 학생 비자 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오픈 워크 비자가 아닌 일반 비지터 비자로 만약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시고 싶다면 따로 독립적으로 비자를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올해 2020년 중순부터 직업의 레벨, 즉 비자의 기간을 엔제스코 레벨에 따라서가 아닌 급여의 기준만을 가지고 로어 페이드 잡인지 하이어 페이드 잡인지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2020년 중반부터 받으시는 시급이 뉴질랜드 평균 임금 이하면은 직업의 구분 상관없이 로어 페이드 잡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상이면 하이어 페이드 잡으로 구분을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미디안 웨이지, 즉 뉴질랜드 통계 평균 급여인데요. 이 기준이 시간당 25불, 즉 2월 24일부터 25불 50이 됩니다. 결국 워크비자 역시 시급 기준 25불 50 미만이면 로어 페이드 잡에 속하고 이상이면 하이어 페이드 잡에 속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 급여는 주당 40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연봉 53,040이 되는데요. 직업이나 신청자 경력, 소규모 고용주의 재정 상태를 생각해보면 과연 낮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영주권 신청 기준이 아니라 워크비자 신청 기준이니까요. 어쨌든 여기서 기준 급여는 시간당 25불 50이 됩니다. 참고로 2020년 4월부터
뉴질랜드 일반 성인의 최소 시급은 시간당 18.90이 됩니다. 워크비자 지원의 경우 풀타임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요. 뉴질랜드 노동법에서는 풀타임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주당 35에서 40시간 일을 하는 경우 풀타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민 규정에서는 풀타임이란 주당 30시간 이상, 보통 많은 분들이 35, 37.5, 40, 42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되는 워크비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새로이 시행되는 워크비자는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서 현행 워크비자 경우 첫 번째, 신청자의 개인 학력 또는 경력, 두 번째, 오퍼를 받은 직업, 세 번째, 고용주의 상태, 이런 순서로 심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 21년부터는 이 순서가 좀 뒤바뀌게 됩니다. 명칭 역시 Employer Assisted Work Visa, 즉 고용주가 서포트를 하는 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서포트를 하는 비자란 이민성에서 즉 고용주가 먼저 서포트가 가능한지 심사를 하고 인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고용주분들께서는 좀 부담스럽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증을 받은 고용주만이 워크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다. 결국 직원들, 미래 직원들도 이민성에서 이미 고용주를 인증을 했으니까 직원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안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고용주들은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이민성 내용에 따르면요. 일단 고용주 인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연간 5명 미만의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소규모 업체는 스탠다드 어크레디테이션을 받아야 되고요. 거의 대부분의 한인 교민 업체가 이 부분에 속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간 5명 이상의 많은 숫자의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업체, 세 번째는 Labor Hire Companies, 즉 직업 알선 업체가 있는데요. 오늘 이 직업 알선 업체 부분은 시간상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스탠다드 어크레디테이션에 필요한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나 내용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이민성에서 이 업체, 고용주가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가, 얼마나 되었는가, 규모 및 현재 직원 수, 워크비자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 그리고 지난 기간 동안 고용법, 이민법 등을 위반한 적이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통과를 하면요. 일단 12개월의 인증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2년씩 연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Higher Volume Accreditation 경우 앞서 말씀드린 스탠다드 어크레디테이션을 포함해서 고용주의 뉴질랜드 직원들의 기술 및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트레이닝이나 훈련을 시켰는지, 그리고 뉴질랜드 직원들의 급여 및 고용 환경을 어떻게 높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즉 뉴질랜드 국내 직원들의 기술, 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힘을 썼느냐, 어떤 시각에서 반대로 보면 어떻게 해외 외국인 워크비자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느냐의 뜻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민성에서 발표한 큰 항목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고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증빙 제출 서류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고용주분들께서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비즈니스 운영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 최소 매출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영주권자 비중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민성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각 케이스마다 그리고 경험에 따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 이민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용주들이 인증 절차를 받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2021년 시행이 될 새 워크비자 절차 중 첫 번째 단계, 1단계, 고용주 인증 절차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 분들께서 무엇보다 워크비자 소지자 분들보다는 각 업장에서 국내 뉴질랜드 직원들의 비중을 높이시고 보다 많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분들의 기술을 높이고 임금 및 복지를 높이시는 과정을 좀 겪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법적으로 해주셔야 될 부분들, 예를 들어 최소 시급 보장뿐만 아니라 고용계약서상의 시급 보장 및 키위세이버 지원 및 고용계약서를 현행법에 맞게 작성을 하시고 연차, 휴가, 병가, 직원의 근무 시간, 임금,
지불 금액이나 날짜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시고 보관하시는 것이 추후 이민성 인증 절차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주가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잘 모르신다면 노동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숙지하시거나 현재 실행 중이신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고용주분들의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를 조언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 연초 퍼블릭 홀리데이가 많아가지고 직원들의 급여 계산 및 지불 금액에 대해서 확인차 많은 상담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법적인 부분을 재차 확인하시고 모르셨던 부분을 바로 잡으시는 것이 추후 이민성 고용주 인증 절차 관련해서도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고용주 인증을 받게 되시면요. 이민성에서 첫 12개월간 인증을 해주고요. 그 추후에는 2년마다 연장을 하시게 됩니다.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민성에서 올해 추가 발표 예정이 있고요. 추가 발표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논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이제 첫 단계를 말씀해 주셨고요. 첫 단계 끝나면 다음에는 또 어떤 절차로 들어가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 고용주 인증 절차 프로세스가 끝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두 번째 프로세스, job check. 현재 레이버 마켓 테스트라는 현지 노동 시장에서 국내 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가라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잡 레벨에 따라 직업 레벨이 1, 2, 3에 따르고 시급이 21.25에서 오는 2월 24일부터는 21.68이 넘으면 내셔널 구인 광고, 예를 들면 트레이드미드라든가 시크 웹사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서 레이버 마켓 테스트를 했고 레벨 4 to 5와 같은 로어 스킬드 직업군은 추가로 워크 앤 인컴을 통해서 스킬스 매치 리포트라는 워크 앤 인컴에서 등록된 지원자들까지도 확인해보고 인터뷰도 했으나 적절한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력난을 인정받아서 외국인 직원의 워크비자를 서포트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프로세스를 거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이 변경될 워크비자 프로세스에서는 우선 high paid job, 즉 뉴질랜드 미디안 웨이지 이상을 받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job 체크 경우 대도시 5곳, 오클랜드, 해밀턴, 웰링턴, 크라이스처치, 더니든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 레이버 마켓 테스트가 없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즉 고용주가 인증을 받고 잡 오퍼 시급이 25불 50 이상이라면 예를 들어서 왕가레이, 타랑가, 파머스턴 노스, 퀸스타운 등 큰 도심에도 불구하고 레이버 마켓 테스트 없이 쉽게 워크비자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고용주분들께서는 워크비자 지원 시급이 25.50으로 올라가는 부담감이 생기는 반면에 레이버 마켓 테스트라는 이 불편한 과정 없이 바로 직원에게 워크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으니 보다 실력과 경험이 많은 지원자들을 이 아까 말씀드린 대도시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수월하게 잘 유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이곳을 제외한 대도시는 레이버 마켓 테스트를 거쳐야겠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도시의 경우 여전히 레이버 마켓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 직원의 잡 포지션이 skills shortage list, 즉 부적 직업군 리스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레이버 마켓 테스트가 면제가 될 것이고 아니라면 지금과 비슷하게 광고를 통해 현지 직원 채용이 힘들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한 이후에 워크비자 서포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스킬 쇼티지 리스트는 현재 롱텀 스킬 쇼티지 리스트와 리저널 스킬 쇼티지 리스트와 좀 비슷하다고 예상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민성에서 최종 확정이 돼야지 확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한국 교민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셰프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만약 셰프가 리스트에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그 지원자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 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추 이민성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확인을 하고요. 다시 논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교민사업체 중에는 이제 임금을 적게 주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메디안 웨이지 또는 이 이상을 받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만약 지원자 시급이 미디안 웨이지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라면 이 직업은 로어 페이드 잡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잡 체크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도시 5군데 및 다른 모든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셔널 잡 구인 광고를 통해 레이버 마켓 테스트를 거쳐야 하고 지금과 비슷하게 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즉 워크 앤 인컴을 통해 이 정부 기관에 등록된 지원자들을 소개받고 이 지원자들에 대해서 더 깊게 인터뷰를 하고 리퍼를 받은 지원자들을 채용하지 않는 확실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셔야지만 해외 외국 지원자들의 채용이 가능하게 되고 만약 이러한 정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워크 앤 인컴에서 리퍼를 한 지원자들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이 내용들이 결국 해당 부서의 기록에 남게 되고 결국적으로 이민성 기록에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민성에서는 이 낮은 스케일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을 또 나눴는데요. 이것은 워크비자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군데 대도시 및 Higher Supply Region, 즉 노스랜드, 마나와투 멍가누이, 베이 오브 플랜티, 기스본, 혹스베이, 타즈만, 넬슨, 말보로, 웨스트 코스트, 그 다음에 이제 리저널 웰링턴, 이곳들은 로어 페이드 잡 직원들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워크비자 기간이 12개월로 한정이 됩니다. 이 로어 페이드 잡 직원들이 동반 배우자 및 자녀의 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게 됐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자의 기간은 최대 12개월이 나올 것이고요. 그렇게 총 3번, 즉 3년의 비자 기간이 최대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 3년을 다 쓰게 되면 12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를 해야 하는 스탠다운 피어리드가 있습니다. 예외로 Lower Supplied Region, 즉 와이카토, 캔터버리, 오타고, 사우스랜드 이쪽에 계신 로어 페이드 지원자분들께서는 한 번 비자 신청에 최대 3년 기간의 비자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퀸스타운이나 타우포에서 워크비자 지원자의 경우 로어 페이드 잡이라고 할지라도 잡 체크를 통과하신다면 한 번에 최대 3년의 워크비자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정이 있으신 동반 배우자 및 자녀 학생비자 서포트에 있어서 보다 안정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잡 체크, 즉 레이버 마켓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레이버 마켓 테스트 과정이 필요 없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 규정과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현행 이민 규정에서는 장기 부적 직업군, long-term shortage skills, 그리고 accredited employer talent work visa, 즉 인증받은 고용주 밑에서 탤런트 비자를 받으셔야지만 레이버 마켓 테스트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새로 바뀌게 되는 새 워크 비자 규정에서는 이 두 가지 캐테고리가 없어지는 대신 미디안 셀러리의 2배, 즉 200%를 받게 되는 직원의 경우 highly paid pathway, 즉 시간당 51불, 주당 40시간으로 계산을 했을 때 연봉이 10만 6,080불이 된다면 워크 비자에 있어서 레이버 마켓 테스트도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다이렉트 파스웨이, 즉 고액 연봉자 영주권이라는 쉽게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연봉이 높은 만큼 아마 적용되는 분야도 IT나 특수 분야로 좀 좁게 적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민 규정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 규정이 다시 나오고 확정이 되면은 다시 논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레이버 마켓 테스트가 필요 없는 또 하나의 또 다른 분야는 섹터 어그리먼트라는 건데요. 그 업계 특성상 국내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워크비자 소지자들에게 기대야 될 수밖에 없는 분야, 즉 크게 보자면 레지던셜 케어, 즉 강로원 쪽에 계신 헬스케어 분야하고 밋 프로세싱 이쪽이 주된 분야이고요. 데이리, 포레스트리, 로드 프레이트 트랜스포트, 투리즘, 호스피탈리티 등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현재 협의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고용주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고용주의 인증 및 잡 체크가 끝나면 세 번째, 예전에는 가장 먼저 보았던 신청자의 기본 자격 조건 워커 게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현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지원자의 개인에 대한 자격 조건, 즉 학력 또는 경력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엔제스코에서 요구하는 직업의 학력 또는 경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사항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지원자 개인의 신상, 범죄 기록 및 신체 조건이 요구가 됩니다. 예, 대부분 이제 고용주와 관련해서 규정이 많이 바뀌었군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어떻게 좀 간략히 좀 정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현행 워크비자의 진행 프로세스와 앞으로 바뀌게 될 부분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는 워크비자 지원자들의 자격 및 직업에 대한 포커스에서 고용주 서포트 포커스 중심으로 워크비자 프로세스가 바뀌게 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고용주의 인증 절차가 맨 처음부터 요구가 되면서 그만큼 워크비자 프로세스에 있어서 고용주의 역할, 그 중에서도 노동법과 이민법 준수 및 워크비자 지원자뿐만 아니라 기존 영주권자 직원들의 급여 및 복지 혜택,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이 중요시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고용주분들께서는 소규모 비즈니스다 보니까는요, 직원 급여 및 인증 절차라는 제도에 대해 굉장히 불편해하시거나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증 절차를 통해서 한번 인증을 받아 놓으신다면 아무래도 노동법, 이민법을 준수해 오셨다라는 인증과 함께 더 좋은 기술,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보다 능력 있는 직원들의 채용에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번 워크비자 변경에 있어서 혜택을 받으시게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처음부터 인증된 고용주를 파악할 수 있고 시급이 올라가게 되는 워크비자 지원자 분들이겠는데요. 하지만 뿐만 아니라 5군데 큰 도시를 제외한 다른 도시에서도 비즈니스를 운영 중이신 사업체 고용주분들도 혜택을 받으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시급이 높았고 좋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엔제스코 직업 레벨이 낮아서 워크비자 받기가 좀 힘들었었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는 레벨이 아닌 순수 시급으로 워크비자 신청 기준이 바뀌니까 아무래도 워크비자 받기가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직업 레벨의 높, 낮을 떠나서 동방 가족분들에게 비자 서포트를 하실 수 있으니 이런 분들께서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된 내용으로는 앞으로 있게 될 워크비자 변경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민 규정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변호사, 이민 법무사를 통해 각자의 케이스들에 대한 상의를 해보시고요. 이번 워크비자 변경이 된 점들로 인해 영주권 역시 영향을 좀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44개, 그 44개의 직업군인데요. 보다 상세한 각자의 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각자 변호사 또는 이민 법무사분들과 상담을 통해 전략을 잘 세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working holidays, specific purpose work visa, 파트너십 work visa 등 크게 바뀌지 않은 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각자의 케이스가 모두 틀리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하시면서 본인과 가족분들에게 맞는 비자를 잘 선택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겠습니다. 예, 오늘 현행 워크비자와 앞으로 개정될 워크비자에 관련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잠언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해마루의 이창민 변호사와 함께 변경되는 이민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L 액션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